19페이지. 사랑을 부정하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반대로 사랑을 긍정하면 자신을 긍정하게 된다. 33페이지. 슬픔은 어떤 타자가 나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런 슬픔이 반복되면 누구나 비루함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36페이지. 아무리 잘해도 비난을 받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슬픔의 정조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에 만들어진 슬픔이 하나의 습관처럼 내면화될 때 우리는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감정, 즉 비루함에 젖어들게 된다. 습관화된 슬픔 혹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슬픔, 그것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의 실체다. 그만큼 비루함은 벗어던지기 힘든 감정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애정과 칭찬이 있다면 비루함도 조금씩 사라질 수는 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오랜 시절 만들어진 습관화된 슬픔을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봄 햇살이 겨우 내내 쌓였던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루함이라는 고질적인 슬픔을 천천히 치유해 줄 사람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만이 비루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니까. 46페이지. 내가 모르던 장점을 보여준다면 나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단점을 보여준다면 나는 우울해질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경탄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그의 눈에 들어올 리 있겠는가. 그래서 A는 우리에게 다른 타인이 결코 줄 수 없는 자긍심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나의 모든 면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동료일 수는 있어도 말이다.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떨어진 사람에게 유일한 치료약은 애인이 생기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금방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페이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 상대방에 대해 자유로워라. 이것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심드렁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확실한 방법도 없다.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런 주인으로서 당당한 자유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만 상대방도 우리를 주인으로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상대방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대우해도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미워해도 나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것이고 밀쳐내도 내게 안길 사람이라면 말이다.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으로 사랑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만 생길 뿐이다. 60페이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와 헤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헤어져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힘들다면 나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숲 안에서는 숲의 전체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숲 밖에서 숲을 조망하듯 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가 내 곁에 없게 되었을 때 생각했던 만큼 괴롭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날지 축복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사랑의 감정이 어떤 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을 필요가 있다. 66페이지. 싫어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묘한 경쟁 관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우정 혹은 심하면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중요하다. 하긴 미워하는 사람과 경쟁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75페이지. 76페이지. 더 위험한 것은 야심이 커질수록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정들이 모조리 고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심은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다.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아카시아 나무 말이다. 그렇지만 아카시아 꽃향기는 어찌나 매혹적인지 야심은 적절히 통제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수많은 감정들도 자기 곁을 따라 제대로 자라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86페이지.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주인공이 된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조연으로 물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와 정치적 신념 같은 관념들일 수도 있다.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연일 때 우리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신의 꿈과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조연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96페이지. 용기와 비겁은 불변하는 성격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비겁하거나 원래 대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위기를 감내하려고 할 때에만 용기와 대담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번지점프대에 서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발을 내디딜지 뒤로 물러날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발을 내딛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뿐이다. 99페이지. 셰익스피어의 탄식처럼 부유함은 모든 것을 좋고 젊고 고귀하고 심지어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탄식 이면에는 그래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며 추악한 것은 추악한 것이라는 역설, 반대로 흰 것은 흰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낭만주의적 확신이 깔려 있다. 106페이지. 이런 딜레마, 돈에 대한 갈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을까? 그것은 나름대로 최적 생계비를 생각하며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목적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자리, 그러니까 수단의 자리로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돈은 여행을 가려고, 맛난 음식을 먹으려고, 혹은 멋진 옷을 사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돈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다. 바로 이것이다. 돈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있다. 최적 생계비를 계산하고 그것을 삶에 관철하는 것이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삶과 사랑을 향유해야지. 갈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이렇게 내딛는 것이다. 110페이지.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나약하고 소시민적인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